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대선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헌재의 시간을 지나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북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희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경 한국 NGO 학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성욱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파면 이후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까지 확정되면서 대선 시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제가 속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한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 소속으로서 그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도민분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번 탄핵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 계엄 선포에 있어서 이제 정당성 부분, 그리고 국회에 군과 이제 그 경찰 병력을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위헌위법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어떠한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옳은 말씀이시고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사회 원래 이제 좀 사회적 양극화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이게 결국은 사회 분열로 가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미 뭐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어디에서 봐야 될까라고 보면 사실은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존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국가 지도자의 어떤 인식과 행위가 사실은 이런 사회적 분열을 더욱 좀 심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회적 분열을, 그러니까 이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장님. 네. 예. 저는 이제 둘 다 아니면 또 국민적인 자원도 그렇고요. 자기 교정이 필요한 시간을 양쪽 다 좀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 국면 이후로 곧바로 이제 대선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탄핵 결과를 굉장히 정말 아프게 양극화되는 양상들도 지금 보기도 어려웠었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거기가 나서 나중에 선거가 날 때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했던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주 무겁게 지켜봤었던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이 부분들이 곧바로 이제 선거와 이제 연결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좀 가져야 될 테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도 자기 어떤 교정이 없고 자기 어떤 정화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생물도 죽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기관, 이게 정당에 따라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부탁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자기 이 교정 이 메커니즘이 없게 되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국힘 내부에 있어서의 이거 어떻게 선을 긋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전 대표를 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그 내부에 있어서도 어떤 민주화 또 혹은 그 내부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질서적인 측면들을 너무 또 이게 옴짝달싹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들.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 네, 저는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이욱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책임이 큰 것만큼 이거 진짜 실질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예. 일단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징계를 하든 출당을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정말 겸허하게 사과하고 재발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다시는 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이 사태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구나. 저는 이 사태를 기계적으로 여야 다 공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헌법재판소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고 왔는데 이제 8대 0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과도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걸 8명 모든 재판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김남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에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정당에서 정치 지도자를 내놓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실제 이제 향후 지도자 부분을 배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엄격히 볼 거고 실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좋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도 가보고 광화문 전광훈 씨 집회 등도 가봤는데요. 가면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와 계십니다. 뭐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들 오셔가지고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시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진들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지울 것이냐,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조금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 다수가 지금 이 시점에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명확 부분들도 다뤄져야 되겠지만은 6월 3일 날 유권자들이 어디에 이 그 표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되면서 다양한 후보군이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권 교체 아니면 정권 유지 일단 그렇게 우리 프레임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60일도 이제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뭐 이제 민주당 관련된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에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치를 의향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내란, 뭐 계엄에 의해서 탄핵, 이 내란과의 어떤 정의를 세우는 부분인데 거기하고의 어떤 확실한 결별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관저에 가서 전 대통령 만나고 나온 거를 자랑하고 뭐 올리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뭐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이 어쨌든 정책 경쟁도 하고 뭐 시간은 짧지만 할 수 있겠지만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뭐 이런 거죠.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그 아마 화요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밤 11시에 원래대로라면 누구는 친구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인데 예. 그 비현실적이고 악몽 같았던 날이 또 올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겪었던 이 사태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선이 될 거기에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는 사실상 대선 준비는 아닌 거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도 계실 거고 또 아닌 국민들께서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후보자들 지금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후보자들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선거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후보자들도 계실 거고 일부 후보자들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아가서 가려는 후보자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뭐 각각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누굴 비판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기에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고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실 텐데 실제 지금 저희 당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결국에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차 경선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겠지만 100% 국민 여론을 가지고 4인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자체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전에 이제 뭐 그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서 가는 분들, 그 지지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거기에 맞서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거의 선택은 결국엔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향후 그 선택의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 후보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예, 회장님. 저는 이제 이번 계엄과 이 탄핵 국면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었던 것들이 국민들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번 끝나고 난 것이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수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전국 대선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크게 지금 어대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민주당 측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이 과연 이게 독소 조항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면이 지금 전부 한 11명, 12명 정도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반탄 후보,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 예. 또 이 탄핵을 부분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후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제 이게 이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 봤었을 때 국힘 내부에 있어서도 반탄 후보 중심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국면을 선긋기를 안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유권자의 힘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이 또 쟁점 하나 또 제기하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또 이 야당의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전체 이제 분위기가 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뭐 다른 후보군들은 뭐 공개적인 아주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준비된 측면으로 이제 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예. 때 완전 기울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요.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자질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역량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5개 재판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예. 물론 뭐 60일 이내에 선거 치러지는 60일 이내에 어떤 뭐 정치적인 중요한 뇌관으로 올라올 리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유권자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한쪽으로 길어지는 그 측면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나 고민들, 자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다시 또 의문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좀 자꾸 견주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뭐 되게 싱거울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싶다. 우선은 첫 번째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 보수 단일 후보를 낸다면 그냥 이재명 후보가 낙승하기는 어렵고 꽤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냐. 아까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한 그룹도 있고 또 전광한 그룹도 있습니다. 그 아주 극우 그룹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위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 경우에 굉장히 반대하고 그 시위 참가자들이 비난하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보수가 하나로 결집돼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어떤 후보를 낼 것인지에 따라서 구도가 좀 결정될 것 같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후보 의원이 후보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예. 얼마나 표를 가져갈 것인지 또 보수의 표를 가져갈 듯한데 아니면 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측면의 표를 가져갈 것이며 향후에 다음 대선에서 이분의 파괴력은 얼만큼 될 것인지도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은 칼라를 지금까지 좀 약간 진보 칼라였는데 예. 우클릭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더 우클릭할 것이냐 성장 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성장과 포용이라는 포럼을 출발시켰는데 그래서 얼만큼 더 우클릭할 것이냐가 좀 포인트고 이재명이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보당 등
진보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통합해서 후보를 과연 낼 것이냐. 우리 충북의 신장식 의원 출신의 충북 출신 신장식 의원 같은 분도 대선 출마를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후보가 될지 또 조국혁신당과 그 왼쪽에 있는 정당들은 얼만큼 가져갈지 뭐 그런 거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2017년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 대선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손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 합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어떤 제3지대의 인물이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단일화된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그냥 쉬운 대선만은 분명히 민주당에게도 아닐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뚜렷한 경선 주자가 민주당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오해가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성장을 중요시하지 않고 항상 뭐 분배만 생각했다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진보인지 뭐 보수인지 보수는 아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도 성장의 담론을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래요? 드리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냐가 지금 대선의 이제 결과를 결정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도 실제 민주당의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인 그 이재명 전 대표께서 실제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실제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현 상황은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인 거고요. 최근 이제 진행된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중도층이 한 30%에서 40%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탄핵 전국 속에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사법 리스크와 여러 문제들이 이제 저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당기지 못하는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향후에 실제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여러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정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후보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크 해보면 이게 재벌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걱정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도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쭉 보면 중도층은 탄핵 찬성이 한 2배 높습니다. 반대보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그래서 중도층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선거기를 하지 않으면 중도층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이번 대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다면 과거의 입장을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 줘야 되지. 이게 정치권 내부에서 또 중앙 정치 내에서 하고 있는 화두를 중심으로 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쪽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는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참에 6.3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좀 현명한 지혜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되는데요. 핫 이슈가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핫 이슈가 될지 아마 경제 살리기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뭐 그거 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들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 보수 다 통틀어서 다 성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적정한 성장,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을 보면 우리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는 더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성장을 하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희망을 주고 싶은 건 알겠지만 희망 고문일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위기 극복 정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을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포용해 갈 것이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냐. 재정은 어떻게 적극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미국 경제공황 때처럼 뉴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그 핫 이슈 다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장님 네, 해주실까요? 할까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2020대 대통령 의제,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제,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제를 한번 쭉 모아봤었어요. 단연 경제죠. 지금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관세 때문에 거의 전쟁이 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시 좁혀져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다시 이제 불을 붙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마침 6월 3일 날 들어서는 대선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포커싱은 경제 활성화 혹은 미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개헌 문제에서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 예. 이제 세 번째 갈 것이 이제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경북 산불 문제예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으로 많이 오게 되고 또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예, 같이 올 수 그렇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국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좀 막아주는 거 이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일 것입니다.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향후 대권 주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안들을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공약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그 개헌에 대한 방식이나 향후 이제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이 제시를 했을 때 유권자분들이 실제 표를 줌에 있어서도 그 개헌이란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민생 경제예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신데 실제 저희 나라의 지금 정치적 현안 때문에 외교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전혀 정책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의 정책을 잘 펼쳐내고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지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대권 주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일부는 뭐 용산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당선이 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감을 끌어내야 되고 실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에서 본인들의 표를 잃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 부분도 잘 다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뭐 대부분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근데 아까 이제 워낙 치열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개헌도 화두가 될 겁니다. 물론 동시에는 안 하더라도 뭐 87년 이후에 뭐 우리 사회 고도화라든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저출생 고령화라든가 디지털 사회라든가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신 어떤 통일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헌에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세 문제인데 뭐 저희가 이제 한 90일 정도 뭐 유예 기간을 얻어서 뭐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스톱 쇼핑이라고 미국에서 한 얘기를 보면 주 목적이 결국은 관세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였구나. 예. 그래서 90일 동안 우리는 이제 미국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최소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가 이제 뭐 이런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서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아마도 첫 번째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이 부분일 겁니다. 특히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들도 아주 중요하게 연관돼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이 미국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제가 뭐 짧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의 루이지애나인가에 제철소 공장을 설립한 데 31조인가 뭐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자동차가 관세 예외가 된 건 아닙니다. 예. 이미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했고 얼마 전인가 이제 오픈을 했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조지아 공장에 한 8,500명, 루이지애나에 새로 생기는데 한 1,300여 명, 그래서 10,000명 그리고 그 조지아 공장에 세워진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외국 기업이 투자한 어떤 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 임금의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된다. 예. 10,000명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그런 높은 임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충북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뭐 지역 경제 발전 뭐 그리고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어떤 회복 그리고 민생 경제 뭐 지역 발전 뭐 나아가서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겠죠.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하지만 미국이 결코 투자가 외국인 기업들한테 외국 기업들이 투자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조업이 많이 공동화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련공도 많이 부족하고 당연히 임금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 우리도 어떤 해외로도 중요하지만 국내로의 어떤 투자 그리고 그걸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화두를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돼서는 아마 이번 핵심은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자 정당의 입장들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더 섬세하게 그리고 서로 아주 강하게 충돌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충북 지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충북은 그동안 민심의 바로미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죠. 충북권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충북 지역의 유권자 표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부위원장님. 예.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선거들도 그렇고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충북 지역에서 승리하신 분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대선 주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북권에 와서 충북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특정 진영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이제 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있을 대선에서도 실제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충청권의 이제 충북의 그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 보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서 중도층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나오면은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변호사님. 저도 충북 출신이고 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충북 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투표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당선자를 계속 맞추고 계시는데요. 지난 대선 이후에 있었던 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1년 됐습니다. 지금 총선 있은 지. 예. 총선에서는 충북이 제가 알고 있는 4대4 거의 이제 동률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의석을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보면은 이제 계엄과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팽팽하던 이 균형이 조금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충북에서조차도 좀 기울어져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도와 정책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균형추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균형추 맞추기는 제 전망으로는 아직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충북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 한 8년
7, 8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어디를 지지하는지 말을 안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히 중도 무당층 비율이 충북 지역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에 따라서 이 확고한 어느 한쪽 지지층 아닌 분들이 움직이느냐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로미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을 놓고 보면 어쨌든 결국은 또 두 개의 양당 후보가 이제 거의 확고하게 이제 대선 경쟁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탄핵 이후에 어떤 향후의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중도층의 표심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라 회장님 충북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 지역 역대 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징표고요. 그런데 더 이상 양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미터를 어딜 찍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말고 이제 좀 더 주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어떤 사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그 후보에게 좀 던져주는 좀 더 적극적인 표심이 작동되기를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하게 이 바로미터 역할을 할 텐데 이제 질적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 공감하긴 하는데 이제 대통령은 지역 대표는 아니니까 예. 전체 우리 공약을 보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 공약도 어떤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에서 이제 각 정당에 전달할 대선 공약 과제 발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도 지역 혁신 차원이나 아니면은 지역이 대규모로 들어갈 국비 사업 같은 것들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맞습니다. 예.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요청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당이나 후보 진영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항이 됐든 아니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이 북부, 중부, 남부에 이런 것들을 얼른 뚫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하나 갖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물질적인 인프라 말고요. 우리 이제 충청북도만이 가꿀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문화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도 이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서 또 입안되고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라이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아마 초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이제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는 앞으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만으로는 그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들어와야 정주 여건이 갖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주 여건을 갖춰야 인구가 유출도 안 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서 그런 큼직큼직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니까 예. 물론 거기에는 지방 분권이나 예산 확충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전달을 해서 지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 정주 여건 개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중앙 정권에서도 아주 핵심 공약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이게 근데 지역 그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고 충청권이 잘 돼야 지금 수도권 집중되고 있는 걸 분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 전국을 지나가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파를 뛰어넘는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데요. 이 국민 통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통합 되게 좋은 말인데 억지로 봉합한다고 통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싸웠을 때 무조건 야 서로 그냥 화해, 악수해
끌어안고 다시 이러지 않기로 잘 지내기로 하자라고 한다고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고서 잘못한 애가 있으면 너 잘못한 거야. 사과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사과했으니까 이제부터 잘 지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런 조치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갈등과 분열, 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보면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선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과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듣기로는 국민의힘도 명확하고 아주 철저한 사과는 안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먼저, 반성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나가자. 그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위원장님, 국민 대통합 어떻게 이룰까요? 예, 사실 이 국민 분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로 인해서 분열된 부분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권의 분열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분열까지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결국엔 협치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치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라 의장님. 국민 통합에 관련된 주제는 벌써 정말 학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될 건데요. 용광로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녹일 거 아니면 그냥 샐러드 믹싱볼처럼 우리가 두 개 다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선거철에 나오는 유권자들의 갈라짐, 예. 우리의 양극화됐던 것들이 비단 2025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조선 절대 왕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또 군사 독재, 민주화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그냥 인정을 하자. 다만 국민적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제가 두 개의 이슈를 하나 좀 제안할 건데요. 하나는 보훈의 가치로 한번 집어넣어 보자. 예. 이게 다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독립운동가들 또 6.25나 월남 참전했던 어떤 그런 참전 용사들 그다음에 뭐 4.19, 5.18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 그 영역 중심으로 해서 양쪽 진영에서 공통의 가치로 통합의 가치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 하자라고 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또 안 드립니다만은 예. 두 번째는 안보. 어쨌든 분단됐거든요. 예. 분단돼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한국 방산이 거의 뭐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더불어서 대략적인 부분에 봤었을 때는 더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쟁 때문에 무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좀 요 기회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안보의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기회가 더 되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따로 두고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가치로 좀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진짜 불행한 시대에 산다. 왜냐하면 100%는 아니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어떤 선거가 일어났을 경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든 뭐 국민 투표 보면 정말 작은 표차로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예. 작은 표차로.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거와 같은 어떤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는 이런 사례가 이제 점점 없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막 얘기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국민 분열이 만든 겁니다. 예. 세대와 뭐 성별과 지역과 뭐 교육 수준 이런 거 떠나서 정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냥 EU가 좋고 EU가 싫고 그래서 작은 표차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의 트럼프 승리도 작은 표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 대선에서도 1%도 안 되는 차이로 갈렸습니다. 무효표보다도 표 차이가 적습니다. 0.7 몇 프로 이겼는데 이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0대 0으로 이겼다라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게 꼭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다수의 횡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면
승자는 기본적으로 나를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적 지지자로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나를 지지해준 사람만 보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분열이 점점 극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대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분열이고 정치적 분열이고 경제적 양극화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승자의 독식과 같은 생각을 빨리 지우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야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쭉 말씀 나왔는데 이 우리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그 배경이 아마도 저는 경제, 소득, 자산 양극화 그것이 이제 뒷배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판잣집에 사는데 누구는 대궐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하나로 용광로처럼 융합되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불평등 지수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적으로도 좀 갈등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정부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성장만 얘기하지 말고 양극화 해소도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둘로 쪼개진 민심을 이제는 하나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서로 협치하고 국민 통합과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힘을 모아서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습니다. 중국 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